옛날 옛적 한국의 한 마을에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한 명은 착했고 다른 한 명은 심술궂었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한국의 산자락에 보석처럼 자리 잡은 작은 마을에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그들은 같은 피를 나누어 받았고 존경받는 아버지를 두었지만 마음 씀씀이는 햇볕 가득한 낮과 별 하나 없는 캄캄한 밤처럼 달랐습니다. 형의 이름은 놀부였습니다. 훗날 그의 이름은 한국어에서 놀부심보라는 단어가 되어 사악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을 가진 사람을 묘사하는데 속삭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놀부는 그 이름에 걸맞게 숨 쉬는 모든 순간을 살아갔습니다. 그의 마음은 돌로 된 요새와 같아서 동정심의 문은 굳게 닫혔지만 시기심의 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함께 나누는 집이 아니라 소유해야 할 보물로 여겼습니다. 이웃들의 조용한 어려움은 그의 개인적인 오락거리였고 그들의 작은 성공은 그의 속에서 상한 우유처럼 시큼하게 굳어갔습니다. 동생 흥부는 그의 완전한 반대였습니다. 놀부의 마음이 요새였다면 흥부의 마음은 친절의 바람이 끊임없이 드나드는 열린 문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살아있는 것에서 신성한 반짝임을 보는 소박한 품격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등이 쑤시도록 아프면서도 늙은 할머니가 무거운 나무단 옮기는 것을 멈춰서서 도왔고 자신이 가진 보잘것없는 밥을 굶주린 개와 나누어 먹었으며 그 개의 고마움이 그가 바라는 유일한 대가였습니다. 이것은 그의 주머니를 채워주지는 못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조용하고 깊은 애정을 얻게 했습니다. 흥부의 부는 동전에 있지 않고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담을 만큼 넓은 마음에 있었습니다. 한동안 상당한 부와 지혜를 가진 그들의 아버지가 두 사람 사이에 위태로운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겨울이 찾아오자 그는 두 아들을 곁으로 불렀습니다. 임종의 자리에서 소나무 향이 방 안에 가득한 가운데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들아, 그는 갈대처럼 가냘픈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서로에게 충실하거라. 신성한 형제의 연을 지켜라. 가진 것을 나누면 너희의 삶이 풍요로워질 것이다. 눈물을 펑펑 쏟던 흥부는 자신의 마지막 날까지 아버지의 소원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놀부는 이미 죽어가는 아버지를 넘어 곧 자기 차지가 될 유산을 계산하느라 정신없는 주파나를 튕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은 날카롭고 끔찍한 대조의 날이었습니다. 흥부는 비탄에 잠겨 그 슬픔이 물리적인 무게처럼 그를 짓눌렀습니다. 놀부는 반짝이는 흥분을 거의 감추지 못했습니다. 긴 애도 기간은 그에게 상을 차지하기 전에 견뎌야 할 연극적인 공연이자 짜증나는 지연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랜 전통에 따르면 가문의 재산은 공평하게 나누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장자에게 유리한 새로운 관습, 즉 장자 상속권이라는 관행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놀부는 이것을 자신의 절대적인 이점으로 비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두운 마음속에서 그것은 그가 모든 것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아버지의 무덤의 흙이 채 마르기도 전에 놀부는 흥부와 그의 가족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자라온 넓은 집의 주마당, 늦게 핀 국화 향기가 공중에 떠도는 곳에서 그 앞에 섰습니다. 흥부의 아내는 조용한 힘의 기둥처럼 그의 곁에 서서 막내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혼란과 두려움의 가면을 쓴 얼굴로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놀부는 자신의 아내가 옆에서 비웃는 가운데 과시하듯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진짜 유언장이 아니라 뒤틀린 법적 주장과 거짓 빚으로 가득 찬 위조된 문서였습니다. 그는 장남으로서 거대한 기와 지붕을 얹은 큰 집, 강까지 뻗어있는 비옥한 밭, 넘쳐나는 창고, 마지막 노스의 동전 한 입까지 모든 유산이 자신의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의 어조는 겨울서리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임종 소원을 발뒤꿈치로 짓밟아 버렸습니다. 1. 언제나 공손했던 흥부는 너무 놀라 말을 잃었습니다. 형님, 그는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거렸습니다. 무언가 착오가 있을 겁니다. 아버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돕고 한 가족처럼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2. 놀부는 잔인하고 거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돕는다고 너와 내 굶주린 아이들 군대는 짐 덩어리일 뿐이야.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나눠주고는 세상이 내 밥그릇을 채워주길 기대하지. 인생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 동생아. 이제 배울 때가 됐다. 3. 흥부는 애원했습니다. 재산의 절반이나 작은 땅 한 조각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살 곳을 찾을 때까지만이라도 집의 작은 바깥방, 간단한 창고에서 머물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4. 남편의 마음과 완벽하게 어울리는 심장을 가진 놀부의 아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여기에 머문다고. 내 그 누더기 같은 아이들이 우리 집을 더럽히고 우리 음식을 먹게 하라고. 그들은 꼴 보기 싫어. 당장 떠나. 5.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놀부는 흥부와 그의 온 가족을 집 밖으로 밀쳐내고 저주를 퍼부으며 내쫓았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쌀 한 줌, 동전 한 입, 다가오는 추위를 막을 낡은 담요 한 장조차 없었습니다. 흥부가 어린 시절의 집 대문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을 때 그는 놀부가 무거운 빗장을 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소리는 마당 전체에 울려 퍼졌고 그들의 공유된 과거의 문을 쾅 닫는 귀가 먹먹한 최종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흥부와 그의 가족은 갑자기 적대적이고 차가워진 세상에 완전히 홀로 남겨졌습니다. 6. 돈도 살 곳도 없이 흥부는 이웃들의 동정 어린 시선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수치심으로 무거워진 마음을 안고 가족을 이끌고 떠났습니다. 그들은 며칠을 헤맸고 굶주림은 배 속에서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파고들었습니다. 마침내 황량하고 바람 부는 산비탈에서 그들은 버려진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간신히 오두막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흙벽은 부서져 내리고 있었고 지프로 엮은 지붕은 구멍이 너무 많아 마치 하늘과 함께 우는 것 같았습니다. 삶은 생존을 위한 매일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흥부는 어떤 허들의 실이든 닥치는 대로 했고 한때 부드러웠던 그의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였으며 등은 늘 쑤셨습니다. 그의 아내는 새벽부터 해가 진 후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의 낡은 옷을 깁고 그들의 작은 곡식 배급을 늘리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너무 많아 결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달라며 우는 아이들의 소리는 그의 마음에 박힌 가시 같았습니다. 겨울에 매서운 바람이 산에서 불어 내려오자 그들의 고투는 절박해졌습니다. 수확은 형편없었고 일거리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가족은 바람이 벽을 뚫고 울부짖는 가운데 얇은 시로라기 같은 담요 한 장 아래에서 떨며 허름한 오두막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곡식이 떨어졌습니다. 굶주림은 더 이상 먼 위협이 아니었고 그들의 목덜미에 차가운 숨결을 내쉬는 조용한 손님이었습니다. 9. 아이들이 눈앞에서 쓰러져가는 것을 볼 수 없었던 흥부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삼켰습니다. 그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한 가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놀부에게 가야 했습니다. 구걸해야 했습니다. 그 여정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마침내 형의 거대한 대문에 도착했을 때 그는 쫓겨났던 기억이 생생한 상처로 남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굶주린 얼굴을 떠올리자 문을 두드릴 용기가 생겼습니다. 하인이 마침내 문을 열고 경멸적인 눈초리로 그를 쳐다보더니
본체가 아닌 부엌 마당으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마치 그가 평범한 거지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잔치 준비를 감독하고 있는 놀부의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공기는 갓 찐 밥, 맛있는 고기, 달콤한 향신료, 냄새로 가득 차 있었고 그 풍부한 냄새에 흥부의 텅 빈 위장이 고통스럽게 오그라들었습니다. 그는 이마가 거의 얼어붙은 땅에 닿을 정도로 깊이 절을 했습니다. 형수님, 그는 거의 속삭이는 목소리로 간청했습니다. 제 아이들이 굶고 있습니다. 며칠째 먹지 못했습니다. 쌀 한 줌만이라도 나눠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을 살릴 만큼만이라도요. 12. 놀부의 아내는 순수한 혐오의 가면을 쓴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쌀, 너와 내 새끼들을 위해. 넌 게으르고 어리석은 인간이야, 흥부. 더 열심히 일했다면 내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지 않았을걸. 그러더니 갑작스럽고 악의적인 움직임으로 그녀는 솥에서 밥 한 주걱을 퍼서 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무거운 나무 주걱이 그의 뺨을 때렸고 뜨겁고 끈적한 밥알들이 그의 피부에 달라붙었습니다. 흥부는 수치심과 고통이 타는 듯한 파도처럼 밀려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굴욕감을 뚫고 번개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밥이다. 이건 음식이다. 14. 조심스럽게 추위와 감정으로 떨리는 손가락으로 흥부는 뺨에 붙은 귀중한 밥알들을 긁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잔인한 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이상하고 절박한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형수님.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제 모든 아이들에게 부족합니다. 제발 제 다른 쪽 뺨도 때려주시겠습니까? 그를 완전한 바보라고 생각한 그녀는 비웃으며 다시 한번 밥으로 뒤덮인 주걱으로 그의 다른 쪽 뺨을 때렸습니다. 흥부는 이 두 번째 선물도 참을성 있게 모아 가지고 있던 작은 천에 소중한 밥 한 덩이를 쌌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절을 하고 돌아서서 추위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뺨은 따가웠지만 그의 마음은 굶주린 가족을 위한 작고 소중한 음식을 품고 있었습니다. 흥부의 가족은 간신히 겨울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봄은 결국 돌아와 황량한 산비탈을 녹색과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작은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한국 설화에서 행운의 상징인 한 쌍의 제비가 그들의 초라한 오두막 처마 밑에 둥지를 틀기로 한 것입니다. 아이들은 새들이 지칠 줄 모르는 헌신으로 나뭇가지와 진흙을 엮는 것을 매혹되어 지켜보았습니다. 곧 둥지는 5마리의 작은 새끼 제비들의 즐거운 지저귀으로 가득 찼습니다. 날은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계곡에 거센 폭풍이 몰아쳐 나무들을 핥히었습니다. 바람과 비의 혼돈 속에서 막 날기 시작한 새끼 한 마리가 둥지에서 떨어져 섬뜩한 소리와 함께 땅에 부딪혔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흥부는 희미하고 절박한 지저귀을 듣고 진흙 속에 누워 다리가 부러지고 뒤틀린 작은 새를 보았습니다. 그가 작은 생명체에 대한 아픈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을 때 젖은 풀밭 사이로 뱀 한 마리가 미끄러지듯 다가와 무력한 제비를 노려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2번 생각할 것도 없이 흥부는 돌을 집어 뱀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새로 돌아섰습니다. 극도의 조심성으로 그는 부목으로 쓸 가늘고 곧은 나뭇가지를 찾아 자신의 낡은 소매에서 뽑은 부드러운 실로 새의 부러진 다리를 부드럽게 묶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떨고 있는 환자를 따뜻한 손으로 감싸 둥지 안의 형제들 곁으로 조심스럽게 돌려보냈습니다. 여름 내내 온 가족이 제비를 돌보았습니다. 아이들은 메뚜기를 잡아먹였고 흥부는 매일같이 치유되고 있는 다리를 확인했습니다. 작은 새는 강하게 자랐습니다. 첫 가을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올 무렵 그것은 완전히 성장했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그것은 작별의 춤을 추듯 초라한 오두막 주위를 3번 돌고 나서 거대한 무리에 합류하여 겨울 햇살을 향해 남쪽으로 날아갔습니다. 흥부와 그의 가족은 그들이 가는 것을 지켜보며 조용한 만족감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옳은 일을 했을 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봄이 돌아오자 제비들도 돌아와 즐거운 울음소리로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가족들은 그들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흥부가 구해준 바로 그 제비가 다리에 여전히 묶여있는 희미한 흰 실로 식별할 수 있었는데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그의 머리 위를 3번 돌고 나서 그의 내민 손에 작고 검은 씨앗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그것이 감사의 선물이라고 믿은 흥부는 그것을 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오두막 뒤편의 땅에 씨앗을 심고 매일같이 돌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씨앗은 충격적인 속도로 싹을 틔웠습니다. 덩굴은 그가 본 어떤 것보다 더 굵고 튼튼하게 자랐고 거대한 녹색 잎은 깃발처럼 펼쳐져 마침내 그들의 지붕 전체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평범한 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물항아리보다 더 큰 거대한 박이었고 그 껍질은 여름 햇살 아래 매끄럽고 창백했습니다. 계절이 끝날 무렵 3개의 거대한 박이 그들의 지붕 위에 놓여 있었고 그것은 그들의 가장 거친 꿈을 넘어서는 풍요였습니다. 속살만으로도 몇 달을 먹을 수 있었고 껍질은 대야나 그릇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박이 다 익었을 때 흥부와 그의 아내는 가장 무겁고 첫 번째 박을 조심스럽게 오두막 안으로 가져왔습니다. 톱으로 잘라봅시다. 흥부가 몇 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희망찬 흥분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톱이 마침내 두꺼운 껍질을 뚫자 2 조각으로 갈라졌습니다. 흥부와 그의 아내는 불신으로 눈을 크게 뜨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박은 속살로 채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반짝이는 금화와 귀한 보석들로 넘쳐 흘렀고 그것들이 흘바닥으로 쏟아지며 어두운 오두막을 눈부신 천상의 빛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경건한 침묵 속에 잠긴 채 그들은 2번째 박으로 옮겨갔습니다. 흥부가 그것을 톱으로 자르자 그것은 금이 아닌 무지개의 모든 색깔을 담은 최고급 비단과 금실로 수놓은 직물 두루마리들을 드러내며 갈라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불가능한 보물들을 바라보며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3번째 박에 다가갔습니다. 흥부가 이것을 자르자 훨씬 더 기적적인 것이 나타났습니다. 손에 도구를 든 명장 목수와 건축가 팀이 나타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깊이 절을 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해 제대로 된 집을 지어주러 왔습니다. 감독이 따뜻한 미소로 발표했습니다. 며칠 만에 낡고 허물어져 가던 오두막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거대하고 유려한 기와지붕과 넓고 햇볕이 잘 드는 방들을 갖춘 웅장한 새 집이 서 있었습니다. 어떤 마법에 의해서인지 창고는 쌀로 가득 찼습니다. 가난하고 친절했던 흥부는 이제 그 지방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친 새 한 마리에 대한 그의 소박한 친절이 1000배로 보답받은 것입니다. 흥부의 기적적인 부에 대한 소문은 들불처럼 퍼져 소문과 경의의 바람을 타고 마침내 그의 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놀부는 자신이 내쫓았던 빈털터리 동생이 이제 자신의 집보다 더 웅장한 저택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맹렬하고 도끼 어린 질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3. 어떻게 그는 분노로 얼굴이 보랏빛이 되어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그 바보가 훔쳤음에 틀림없어 명도둑이 되었을 거야. 놀부는 비난하고 단죄할 준비를 하고 흥부의 새 저택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집은 소문보다 훨씬 더 훌륭했습니다. 열린 대문을 통해 그는 비단 옷을 입은 흥부가 넘쳐나는 창고에서 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차분하게 쌀을 나누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생, 놀부가 비난이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디서 얻었느냐? 자백해라. 무슨 죄를 지었느냐? 흥부는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형을 보고 매우 기뻐하며 따뜻하고 진심 어린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놀부를 새 집으로 초대하고 섬세한 도자기 컵에 향기로운 차를 대접하며 제비와 부러진 다리, 그리고 정성 어린 보살핌과 그것이 선물로 가져다 준 마법의 씨앗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려주었습니다. 놀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경이로움이 아닌 불타오르고 계산적인 탐욕으로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친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는 공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차도 다 마시지 않았습니다. 사악한 계획으로 머릿속이 분주한 채 집으로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부러진 제비 다리라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전부군. 나도 할 수 있어. 놀부는 집착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침내 한 쌍의 제비가 자신의 집 처마 밑에 둥지를 틀었을 때 그는 포식자처럼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우연한 폭풍이나 무작위적인 뱀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의 조급함은 너무 컸습니다. 그는 스스로 기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둥지에서 무력한 새끼 제비 한 마리를 낚아채 차갑고 의도적인 힘으로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작은 새는 고통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놀부는 부러진 다리에 실을 아무렇게나 감았습니다. 자, 그는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나한테 빚진 거야. 마법의 씨앗을 가져와. 내 동생 것보다 더 큰 걸로. 그는 행동은 따라했지만 그의 마음은 동정심이 아닌 악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이익을 위해 고통을 가했습니다. 가을이 되자 다친 새는 힘겹고 불안정한 비행으로 남쪽으로 날아갔습니다. 놀부는 즐거운 기대로 손을 비비며 그것이 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보상이 흥부의 것보다 100배는 더 클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운명이 친절로 위장한 잔인함에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곧 배우게 될 것이었습니다. 놀부는 겨울 내내 금으로 된 산과 옥으로 된 궁전을 꿈꾸었습니다. 봄이 돌아오자 다리를 저는 제비도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그의 발치에 박씨 하나를 떨어뜨렸고 놀부는 낄낄거리며 기뻐하며 그것을 낚아챘습니다. 그는 씨앗을 심었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덩굴은 놀라운 속도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이 박들은 달랐습니다. 그것들은 어둡고 비틀리고 기이한 혹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탐욕의 눈이 먼 놀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그 안에 있다고 믿는 상상할 수 없는 부만을 보았습니다. 박이 익자 그는 가족을 모아 자랑했습니다. 흥부는 작은 박 3개에서 보물을 얻었지. 우리는 이렇게나 많아. 우리는 온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가족이 될 것이다. 그는 지붕 위로 기어 올라가 가장 크고 흉측한 박을 골라 톱질하기 시작했고 그의 손은 탐욕으로 떨렸습니다. 그는 금 소나기를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신 한국 설화에 나오는 사납고 뿔 달린 도깨비 무리가 무거운 몽둥이를 휘두르며 튀어나왔습니다. 내가 탐욕스러운 놀부로구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우리는 내게 상을 전달하러 왔다. 도깨비들은 놀부와 그의 아내에게 달려들어 무자비하게 때리고 집에 있는 귀중한 것들을 모조리 부수었습니다. 13. 겁에 질리고 멍이 든 놀부는 두 번째 박으로 허둥지둥 다가갔습니다. 이것에는 금이 있을 거야. 그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가 톱으로 그것을 열자 이번에는 험상궂은 얼굴에 성난 빚쟁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놀부, 그들이 외쳤습니다. 우리는 너의 과거의 모든 죄와 갚지 않은 친절을 받아내러 왔다. 그들은 그의 재산, 비단, 가구를 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부는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미친 듯한 공황 상태에서 그는 세 번째 박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가 그것을 찢어 열자 악취 나는 진을 공수가 쏟아져 나와 그의 마당을 잠기게 하고 그의 전 재산을 늪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박은 창고의 곡식을 먹어치우는 메뚜기 떼를 풀어놓았습니다. 다섯 번째 박은 그의 밭을 덮어버리는 동물똥의 급류를 내뿜었습니다. 그가 연 각 박은 그의 탐욕스럽고 잔인한 영혼에 완벽하게 맞춰진 새로운 재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의 부, 그의 집, 그의 자존심 모든 것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놀부와 그의 아내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웅장한 집은 오물 바다에 서 있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잔해 속에서 진흙과 수치심으로 뒤덮인 채 옹기종기 모여 놀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박들은 무작위적인 재앙을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그에게 자신의 영혼을 완벽하게 비춘 거울이었습니다. 그의 탐욕, 그의 잔인함, 그의 시기심, 그 모든 것이 그를 파괴하기 위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놀부는 진정한 뉘우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그들은 흥부의 집으로 길고 굴욕적인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그들은 문에 다가갈 용기조차 없어 길가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창문으로 비참한 모습을 본 흥부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승리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망가지고 고통받는 형을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 그 열린 문은 깊고 슬픈 연민으로 가득 찼습니다. 놀부는 무릎을 꿇고 걷잡을 수 없이 흐느꼈습니다. 흥부야, 내 동생아, 그가 외쳤습니다. 내가 끔찍한 바보였다. 나는 잔인하고 탐욕스러웠고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느냐? 흥부는 진을 속에서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부드럽게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놀부의 눈물 범벅인 얼굴, 겁에 질린 형수, 그리고 굶주리고 우는 조카들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세월을 넘어 메아리 치는 형제애를 위한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기억했습니다. 형님, 아무 걱정 마십시오. 흥부가 따뜻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은 제 가족입니다. 제 것이 형님의 것입니다. 부디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는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의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용서했습니다. 그는 놀부와 그의 온 가족을 집으로 환영하고 새 옷을 입혀주고 마치 길고 쓰라린 잔인함의 세월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따뜻한 식사를 위해 앉혔습니다. 동생의 무한한 연민에 감동한 놀부의 돌같은 마음은 진정으로 변했습니다. 흥부가 그에게 보여준 친절, 그가 얻지도 못했고 받을 자격도 없었던 친절은 마침내 수십 년의 탐욕과 시기를 녹여버렸습니다. 그는 마침내 진정한 부는 금이나 땅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대함과 가족의 유대로 측정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놀부와 그의 가족은 흥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거만한 주인이 아닌 놀부는 형제와 함께 밭에서 일하며 정직한 노동에 조용하고 깊은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겸손해지고 형수의 끝없는 관대함에 감동한 그의 아내는 친절해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두 가족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친절에 대한 보상으로 지어진 웅장한 집은 이제 모든 아이들이 함께 노는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흥부는 형에게 단지 자선을 베푼 것이 아니라 그의 인간성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의 재산을 나눔으로써 그는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었습니다. 재결합한 가족과 마침내 완전히 치유된 형의 마음을 말입니다. 두 사람은 남은 생을 평화와 조화 속에서 살았고
그들의 이야기는 긴 겨울밤에 전해지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흥부와 놀부 이야기는 보상과 처벌의 이야기를 넘어 한국 문화의 기둥이며 진정한 친절,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친절, 이 기적을 뿌릴 수 있는 창조적인 힘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탐욕은 영혼을 안에서부터 썩게 하는 독이라고 경고합니다. 흥부의 보상은 그의 행동이 진실했기 때문에 왔습니다. 놀부의 몰락은 선행을 흉내낼 때조차도 그의 마음이 악의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결정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의도가 우리의 행동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결국 진짜 마법은 박 속의 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흥부의 마지막 무조건적인 용서의 행위였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진정한 해피엔딩을 가져온 것이며 연민이 가장 깊은 상처조차 치유할 힘이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결국 자유롭게 주어진 사랑만이 깨진 가족을 치유하고 삶을 진정으로 온전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